제목 자극적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읽어주시고 얘 정신 차리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 친구는 20대 초반 대학생이고 9살 연상 30대 직장인이랑 사귀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라서 개성격을 아주 잘합니다. 친해지면 정 쉽게 못되고 어리벙벙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쓴소리 한번 못하고 맨날 방하면서 사는 애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매번 걔 대신 나서서 쓴소리 대신해주고 실드해주면서 그렇게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문제는 얘가 작년부터 사귄 남자친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워낙 성격도 소심한 데다가 여중여고 여대라서 남자 만날 기회도 없었으니 당연히 첫남친입니다. 상대는 30대 초반 직딩이고 꽤 알아주는 곳 다닙니다. 페북 보니 사는 형편이 나쁘지도 않아 보이고 타는 차도 굉장히 비싼 건 아니지만 외제차입니다. 이런 놈이 제 친구랑 더치페이를 합니다. 네, 솔직히 여기서부터 열받았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열받아 죽겠네. 밥도 안 넘어가겠어요. 저 남자 회사 찾아보니 초봉 3,800에 인센티브는 따로라는 것 같은데 월 40 용돈 받는 10살 가까이 어린 여자친구랑 6대4로 더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야 똥이야. 페북 보니 낚시도 다니고 유럽도 몇 번 가고 애초에 돈을 막 아끼는 성격도 아닌 것 같더니만 일단 화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인간관계도 맨날 병구처럼 퍼줄 대로 퍼주고 나가리 되는 건 많이 봐서 화났는데 얘가 또 연애에서도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돼서 너무 화났지만 커플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제가 함부로 나설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남친이 내가 차를 끌고 오니 너가 기름값을 내는 게 당연하지. 모텔은 둘이 같이 가는 거니 모텔비는 번갈아 내는 게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 세뇌를 단단히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남친이랑 싸웠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친은 데이트하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나는데 그 2번이 모두 모텔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자기가 차로 1시간 거리인 가까운 근교로 나가자고 해도 남친은 멀리 나가는 데이트는 내 체질이 아니야. 난 모텔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데이트가 좋아. 라면서 거절했답니다. 모텔이 아닌 데이트는 기념일이나 생일에만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그 흔한 영화 한 편도 조르고 졸라야지 볼까 말까랍니다. 고르곤졸라? 10살 가까이 많은 직장인이랑 6대4 더치페이, 모텔비 번갈아 가면서 내고 기름값 한 달에 10만원씩 쥐어주고 여기까진 참을만 했지만 모텔에서만 있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퓨즈가 딱 끊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대로 말해보라고 닥달하니까 남친이 덜 피곤한 날로 골라서 톡 보내면 친구가 버스 타고 매번 가는 모텔로 가서 방 잡아놓는데요. 그리고 관계하고 야식 시켜 먹고 새벽에 기숙사로 태워다주고 헤어진답니다. 이게 데이트의 끝이래요. 얼마 전에는 또 데이트 비용 문제로 싸웠답니다. 아니 6대4로 내면서 뭐가 싸울 게 있어서 싸웠냐고 물어봤더니 남친이 왜 모텔에서 시켜 먹는 야식은 맨날 자기가 내냐고 3번에 1번 정도는 너가 계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싸웠대요. 그 와중에 지남친 욕먹을까봐 끝까지 말 안 하다가 제가 윽박 지르니까 그때서야 우물쭈물 말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잠자리 하려고 만나는 거 맞죠? 자기 나이 또래 여자들은 이렇게 어리버리하지 않고 비싼 돈 들여야 되니까 멋모르고 싸게 먹히고 나이 어린 내 친구 쉽게 보고 이러는 걸로 보이는데 이 멍청한 년은 끝까지 아니랍니다. 끝까지. 그래도 평소에 잘해줘. 얼마나 다정한데. 이러네요. 제발 얘 정신 차리게 말 좀 해주세요. 속 터져 죽겠어요. 댓글입니다. 남자 200% 애인 따로 있고요. 친구분은 딱 파트너 이 정도라고 봅니다. 외제차 끄는 직장인이 용돈 받는 여자한테 더치페이 요구하는 것부터가 웃겨요. 평범한 데이트는 무슨 기념하듯이 하고 만난 관계라면 당연히 몸보고 사귀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친구분 님 지금 호구 잡히셨네요. 와 세상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요? 저런 찌질하고 인간 배려할 줄 1도 모르는 남자는 여자 만날 자격이 없어요. 제 친구였어도 도시락 싸가면서 쫓아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는데 데이트 비용은 꼬박꼬박 6대4에 모텔 데이트만 하다니 세상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넌 너보다 9살 적은 사람이랑 밥 먹으면 더치페이 할 거냐고요. 저 남자는 진짜 애인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커요. 친구분한테 꼭 전해주세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생각이냐고요. 한 가지만 빼면 괜찮아 하는 사람은요. 절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꼭 친구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유부남일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절대 정상은 아니네요. 본인은 사회생활하며 경제적 여유가 넘쳐나는데 그런 식으로 돈 아끼려고 9살 어린 사람한테 그러는 거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그 사람이 비정상인 건 잘 아실 테니 그 친구 부모님이나 손윗 형제나 자매에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러다가 임신시키고 도망갈 남자입니다. 친구분께 꼭 전해주세요. 더치페이?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다면. 근데 그 관계에서 문제는 남자가 돈은 공평하게 내고 싶어 하면서 다른 모든 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벌이도 나이도 다른데 돈은 똑같이 내야 한다면 그만큼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면에서 남자한테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걸 착취라고 해요. 친구분은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연애라는 이름으로. 연애하면서 상대방이 예쁘고 좋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더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그래요. 나도 병구같이 빚내가면서 연애한 적 있지만 후회 안 해요. 내가 좋아했으니까. 그치만 돈 더 냈다고 유세 떤 적 없어요. 맞춰줬으면 맞춰줬지. 하물며 쟤는 돈 같이 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게 뭐야? 나이 어린 사람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걸 투자할 가치를 따지는 건 잠자리 할 시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좋아하니까 더 해주고 싶어서 쓰는 거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그냥 헤어져요. 좋은 남자 놀리고 깔렸는데 왜 그런 늙은 사람을 만나요? 친구분한테 전해주세요. 차라리 지나가는 아무 남자 붙잡고 만나도 그것보단 행복하겠다고. 그 남자가 세상의 전부랍니까? 친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관계가 연인 관계인 거면 이 세상에 솔로는 없겠네. 왜 없어? 썰닭 솔로인데. 연애하고 싶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2~3살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님이 저의 양육권을 가져가셨어요. 친아버지는 약 30년 전쯤 여의도에서 돈을 꽤나 버셨지만 나쁜 길로 빠지셨어요. 어머니가 유치장도 빼오고 불륜도 자꾸 하면서 아주 질려서 양육비나 위조료도 일치 안 받고 이혼하셨습니다. 돈보다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한시라도 빨리 잘라내고 싶으셨다네요. 그렇게 저는 강원도의 외가댁에서 자랐고 어머님은 서울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내주기 바쁘셨어요. 2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사는 엄마를 만났고 1년에 2~3번 정도는 엄마와 함께 헤어진 친아버지를 만났었습니다. 5살 배기 때 엄마에게 엄마는 왜 이혼했어 하고 물어봤었습니다. 엄마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아빠는 짬뽕을 좋아해서 싸워서 이혼했어. 라고 대답하시던 엄마에게 엄마가 양보하지 라고 말하며 어린 마음에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혼 가정 자녀는 인격이 형성된과 동시에 눈치를 배우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쯤 어머님은 지금의 양아버지를 만나 재혼하셨고 저는 8살 때 성본이 변경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밑으로 남동생 둘이 생기며 5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를 만나 부모님 슬하에서 지낸 20년간 아쉬운 것 하나 없이 충분한 사랑받고 컸습니다. 저는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었으니 아픈 만큼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20년을 살았고 개명하기 전의 성을 점차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8살 때 재혼하셨기에 이혼과 재혼 그 사이에 제 유년기를 기억하지만 남동생 둘은 제가 친누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굳이 들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혼 과정, 어머니의 재혼, 그게 그리 흔한 일도 아니지만 그리 특이한 일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부모나 자식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친아버지는 어머니 재혼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도 소식을 들은 적도 없었기에 남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40대쯤 되었을 때 흥신소에 행적을 문의는 해볼까 하는 단순 호기심 정도만 들었었어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고 문 앞에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수치인이 친아버지의 상속인 개명전 이름이더군요. 보자마자 돌아가셨구나 짐작했습니다. 친아버지의 만행을 어머니에게 간혹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기에 길에서 객사했거나 빚을 못 이겨 스스로 돌아가셨거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신기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슬픈 감정이 하나도 들지 않는데 하다못해 싱숭생숭도 들지 않으니 그냥 감정이 무였습니다.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가서 친딸이 애도할 마음조차 안 들다니 고인에게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부채면 얼마일까? 3천? 5천? 재혼을 안 했나?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도 못했나? 그 이후로 나 말고 다른 자식은 없었나? 우체국에서 등기받아서 막상 서류가 두꺼운 걸 보니
집에 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퇴근 때문에 낮에는 집을 비워서 우체국으로 받으러 갔거든요. 저도 행정일을 해서 알지만 유산 중 재산이 있어 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확률은 매우 희박하죠. 확인해보니 역시나 대부에서 채무자가 저에게 넘어온 서류더라고요. 짐작했던 것이고 부채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 것이니 마음 편하게 금액 확인했어요. 마음 좀 잡고 열어보니 2000년도에 한미은행에서 빌린 200만 원이더라고요. 중간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에 피고인 친아버지가 사망하였으니 상속인 저로 피고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그 200만 원 때문에 대부업체가 이렇게 저한테 친아버지 사망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사람이 어찌 그리 못났는지. 아비 노릇 한 번을 안 하다가 자기 죽었다고 이런 식으로 알리는 게 어딨어. 몇천도 아니고 200만 원을 20년 동안 못 갚아서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가는 게 어딨어. 죽었으면 죽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먼저 가서 나한테 빚 갚으라고 오는 게 어딨냐고. 돈도 너무 소액이라 알 수 없는 감정에 복받쳐 울었습니다. 미운 건지 안쓰러운 건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얼굴도 가물가물한 아비가 20년간 연락 한 번 없었던 아비가 멀리도 아니고 서울 경기 차로 30분 거리에 살았더라고요. 서로 지나쳐도 못 알아봤을 그분은 그렇게 먼저 가셨더라고요. 사실 고마움을 가지기에 너무 엄마만 고생한 기억이 나서 애도하는 마음조차 쉽게 안 듭니다. 엄마는 저에게 심란하다, 미안하다 하시는데 엄마, 난 추억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미안해. 엄마 없었으면 나 지금 고아야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지금 결혼 준비 중인데 남자친구랑 이혼하고 20년 뒤에 죽었다는 소식을 딸에게 듣는다 생각해보니 너무 복잡하더군요. 그게 딱 엄마의 감정일 텐데요. 그깟 200만 원 갚아버리는 게 이분 가는 길 편하게 해드리는 걸까 싶었지만 앞으로 다른 대부업체에서 또 연락 올지를 몰라 상속 포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내일 당장 친아버지의 재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말소자 초본 등 발급 진행할 것입니다. 그 서류를 보는 것조차 저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행적을 본다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 처음이네요. 지금 당장 어떤 감정이 드는지조차 스스로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과 같던 친아버지의 죽음. 저는 눈매가 친아버지와 많이 닮은 편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거울을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네요. 감정정리는 차츰해야겠지만 53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친아버지의 삶은 어땠을지 버겁기도 알고 싶기도 한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 듯해요. 저녁에 서류를 보고 계속 넋이 나가 있다가 답답해서 잠도 안 오고 하니 적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일말에 남겨진 애도이겠죠? 댓글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시면 나중에 돌고 돌아 자식한테 갑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정승인 꼭 하세요. 빚이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한번 변제해버리고 1년 뒤에 우편물 또 날라오면 이미 늦어요. 다른 님들 말씀처럼 상속 포기보다는 한정승인 추천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 포기는 님의 자녀에게 채무를 갚을 의무가 넘어갑니다. 채무가 다 없어질 때까지 다음 순번으로 계속 넘어가요. 한정승인은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안에서 변제합니다. 만약 빚이 더 많아서 다 변제를 못해도 아버지 재산은 그것뿐이니까 채무가 남아있어도 청산되었다고 보고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권자들 귀신처럼 달라붙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면서 다시 공소시효 시작되기에 공소시효 만료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채무재판 소송이 걸려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상속 포기했고 저 혼자 비혼이라서 한정승인해서 저로서 이 모든 악연을 끝내버리라 마음먹었어요. 상속 포기는 오로지 나로서만 끝나는 거지 형제 자식들, 사촌들, 자식의 자손까지 채무를 이어받고 이어받아서 징글징글하게 끝까지 쫓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명은 한정승인해줘야 이 빚의 덫이 끝나게 됩니다. 글을 참 조리있게 잘 쓰시네요.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라기엔 너무 의젓하고 많은 마음과 생각이 녹아있는 글인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한 가정사가 있고 벌써 40대가 된 저는 표현하고 싶었지만 글로 정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마치 제 마음을 읽고 써내려고 한 것처럼 느껴져 읽는 내내 울컥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생물학적인 아빠였을 뿐 아빠로서의 책임을 지지 못하고 사셨던 분께 단돈 200원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하루라도 빨리 감정 추스리고 행복한 앞날 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와는 안 좋은 년으로 이혼한 사람이지만 쓴이에게는 그래도 피부치인데 엄마와 등졌다는 이유만으로 궁금증도 애정도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로 살아야 했을 외로움. 사실 머릿속엔 계속해서 한 번쯤 찾아볼까, 죽으면 알게 되려나, 알게 모르게 문득문득 궁금해했을 핏줄의 존재. 그런 것들이 뒤엉켜서 눈물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슬퍼하는 거, 그리워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기 힘들 그 마음. 항상 자기보다 엄마를 앞세워 걱정해온 외로움의 깊이를 누가 할까요? 이제는 자식으로서 어리광도 부려보고 슬플 땐 울어도 보고 해봐요. 저도 한 15년 전쯤에 인연 끊고 살던 아버지 죽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었죠. 그냥 덤덤하더군요. 바람났던 여편네랑 재혼해서 산다고 알았는데 그것도 끝났는지 절차 밟을 사람이 저 말곤 없더군요. 객사했다는데. 그래, 어울리는 결말이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겠냐는데 안 보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좋은 기억도 없는데 죽은 얼굴까지 기억에 남기기 싫어서. 어릴 때 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서 얼굴이 가물가물했었는데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받고 나서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매일 거울 속에서 보던 제 이마가 거기 있더라고요. 와, 진짜 똑같았어요.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군요. 이런 결말이 아닐 수도 있었잖아. 죽었는데 하나뿐인 자식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이런 죽음이 아닐 수도 있었잖아 하는 생각도 들고, 원망인지 아쉬움인지 모를 감정이 한동안 가슴에 머물다가 현실적인 문제 처리하느라 신경 쓰다 보니 곧 잊혀지더군요. 이미 그 5년 전쯤에 아버지 빚 때문에 세무서에서 서류 날라온 적이 있어서 아버지가 하도 안 받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자식 주소지로 보내봤다고 하는데, 그때 서류 보고 아버지 죽으면 제각 상속 포기를 해야겠다 다짐했었거든요. 어쨌든 님, 마음이 복잡하겠지만 기운내고 애도할 수 있는 만큼 애도하세요. 후기입니다. 그저께 밤에 글을 올리고 어제는 일하며 틈틈이 달린 댓글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률적인 조언도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말도 전부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언과 같이 상속 포기 말고 한정 승인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어제 아버지의 서류를 떼보았습니다. 2018년 11월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생각보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길에서 객사하신 게 아니라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 죽는 날까지 옆에 아무도 없었는지 사망신고해준 사람이 입원한 병원 동장이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돌아가신 듯하고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형제자매 전부 해외에 있을 거라네요. 안심 상속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하려 했지만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조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냥 돈 주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겨야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너무 감정을 깊게 파고들지 마라 위로해 주시긴 합니다만 어제까지는 생각을 쉽게 떨칠 수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빨리 일을 마무리해야 살아오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언젠간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로 기억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생각보다 다들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던데 감사합니다. 저는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직장도 공부도 연애도 취미생활도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 전에는 일가 친척들 중 어린아이가 저 혼자라서 그런 제가 혹시 부모님의 이혼으로 삐뚤어질까봐 모든 어른들이 저만 보고 지냈습니다. 사춘기 시절 어느 모든 딸들과 같이 대못으로 엄마 가슴을 그었고 또 어른이 되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어려운 시절을 탓만하기보다는 각자 인생의 굴곡이 겹치고 겹쳤을 때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준 어른들에게 존경심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걸 써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도 답답하다 보니 이렇게 글을 쓰게 되네요. 너무나도 쪽팔려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누구한테라도 얘기하고 욕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봐요. 혹시라도 그놈을 아는 사람들이 봐서 알게 되면 좋겠어서도 올려봐요. 저는 28살 여자이고요. 결혼한 지는 이제 딱 2주년 되었습니다. 8개월 만나 짧은 연애를 불같이 하고 곧장 결혼하였어요. 전 남편이 미국에 있다가 저 만나고 결혼하겠다고 미국 다시 안 돌아가고 군대 가야 해서 해병대 장교로 입대하게 되는 바람에 곧장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입대한 이후 같이 살지도 못하고 2년 내내 장거리 연애만 했네요. 연애할 때는 정말 저한테 올인했어요. 출근할 때에도 퇴근할 때에도 다 데리러 오고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해줄 사람 못 만나겠다 싶어서
그 사람 능력, 돈, 외모 배경, 조건,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안 보고 진짜 진실된 사랑 하나 보고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면 여자 문제나 다른 문제로 속 썩이진 않겠다고 다른 조건들은 같이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 남자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웬걸요? 결혼하기도 전부터 클럽 몰래 갔다 와서 걸리더니 신혼여행 다녀와서는 입대하기 전에 이상한 업소를 검색한 걸 걸리고는 친구 핑계를 대더라고요. 관사 핑계로 이미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어야 했네요. 백령도 발령받아 백령도에서 잠시 한 달 반 같이 지냈을 때 확인하게 되어 그 길로 백령도랑 그 자식 옆을 뛰쳐나왔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다고, 남자는 원래 그렇다며 이해하라고 하시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넘어가게 됐었어요. 그동안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최대한 노력했고 같이 있을 때만큼은 좋았어요. 2년 기다려 이제야 부산으로 재발령받아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신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백령도에 나와 부산으로 집을 보러 간 그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네요. 부산에 집도 계약하고 필요한 것도 다 장보고 자축하자며 저녁도 맛있게 먹고 같이 잘 살자며 우리 행복하자고 하고 있는데 자기 프로필 바꾸고 싶다며 사진 골라달라는 말에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5월 어버이날을 마지막으로 백령도에서 휴가를 못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월 달에 저 몰래 휴가를 나왔고 7월 달에도 나왔더라고요. 6월 달에 나온 거는 알고 있었어요. 차 안에 버젓이 6월 달에 나왔던 승성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같이 갔을 때 새 옷들과 전 남편이 있다 간 흔적을 보고 아 몰래 나왔겠구나 했고 친구 한번 제대로 못 만났으니 친구 만났겠거니 이해했어요. 친구들 만나서 놀았겠지 뭐.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거짓말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웃기긴 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만약 제 아들이 와이프 몰래 나와서 집에 저렇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혼내고 제대로 알려줄 것 같은데, 와이프를 만나진 않더라도 너가 나왔다는 건 알려야 하고 연락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런 잘잘못을 알려줘야 할 어머님이 자기 아들 걸릴까봐 감싸주고 며느리 앞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계시니, 그렇게 저 몰래 나와서는 클럽 룸을 예약하고 조건 만남 사이트에 가입하고 돈 내서 어떤 여자를 직접 찍었는지 그 여자한테 직접 카톡한 게 있더라고요. 서로 거주지 얘기하고 돈은 얼마이며 시간이며 정말 가지가지던데 걸려서 이게 뭐냐니까 집 병사들이 동기들이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알아만 준 거라더군요. 맨 처음 걸렸을 때도 친구가 부탁해서 알아본 거라며 친구한테 다짜고짜 전화해서 네가 나한테 이거 알아봐달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확인시켜줬던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또 변명하고 있고 지도 당황해서 말이 바뀌더라고요. 자기가 한 건 맞는데 진짜 가서 하진 않았다. 너 현장 증거 있냐? 결제 내역 증거 있냐며 역으로 화내더군요. 그래서 뺨을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네가 지금 이럴 때냐고 막 소리를 질렀죠.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며 뺨 한 대 맞더니 빡쳤는지 표정 변하더니 증거 있냐며 적반하장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대 더 때리래요. 지도 증거 남겨야겠다며. 지 핸드폰 동영상 녹화하고 있더군요. 근데 오히려 고맙게도 그렇게 쓰레기처럼 놔주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 이 자식이랑은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더 이상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나가라고. 대화할 가치도 없고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좋다구나 하고 가방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그 길로 또 없어나 찾아갔겠죠. 더러워 죽겠네. 그렇게 저는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네요. 그랬더니 오전에 카톡이 왔는데 오해를 풀고 싶었는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다. 고생했다. 조심히 가. 이러고 왔더군요. 진짜 제정신인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자존심은. 그렇게 우리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만 이혼하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사과받고 싶고 자기 얘기 들으려고 했으면 손찌검은 하지 말았어야 된대요. 자기도 더 이상은 손찌검하는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며. 해병대 중이나 되는 사람이 조건 만남 걸려서 와이프한테 뺨 한 대 맞고 참 찌질하죠. 이렇게 어이없게 제대로 결혼생활 시작도 못하고 신혼도 없이 2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됐네요. 이혼 신청서 서류를 내자마자 1분도 안 돼서 확인되셨다며 9월달에 오세요 하고 끝나는데 너무나도 덧없네요. 정말 사랑했던 시간도 힘들게 버텼던 기간도 회사도 그만두며 인생을 낭비했던 2년이라는 안타까운 시간도 다 너무 덧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빨리 끝난 게 어디예요.
너한테 이 글이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잘 들어. 부산 법원까지 가서 이혼 도장을 찍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려오느라 고생했다 잘 가라는 한마디 남기고 돌아서는 너. 정말 끝까지 최악이더라. 끝까지 최악으로 남아줘서 너무나도 고맙더라. 같이 살기도 전에 친히 이렇게 걸려줘서도 너무나도 고맙고, 해외여행 중이신 어머님, 해외 출장 중이신 아버님,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지. 내 모든 카톡을 보고도 답장도 없는 네 어머님도 유럽 여행 중이라고 프로필 사진은 엄청 바꾸시면서 나한테 연락 한 통 없는 네 엄마나 이렇게 파국만 들어놓고 우리 아빠의 전화도 무시한 채 인스타그램에 싱글이라며 새 출발 가자고 신나서 여자 사진에 좋아요 누르고 친추 걸고 있는 너, 프로필 사진도 졸라 바꾸는 너, 참 어쩜 그렇게 엄마를 똑 닮았니? 모든 것들이 내가 너를 놓기에 최고의 기회였던 것 같아. 2년 동안 변함없이 쓰레기 짓거리를 많이 해준 덕분에 미련도 후회도 없이 너를 속 시원하게 놓아줄 수 있게 되었어. 해병대 장교라는 놈이 지 잘못에 뺨 맞은 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너의 모습이 치졸하다 못해 불쌍하다야. 네 겉모습에 치장하기 전에 네 머리나 네 인성부터나 채워.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도리가 있고 예의가 있는 거란다. 너가 보여준 짓들은 가정교육 제대로 받지 못해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에 불과해. 거칠에 신경 쓸 시간에 네 내면이나 가꾸렴. 너는 네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네 현실이나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 와이프 하나 2년 동안 생활비 3-4번 준 게 끝일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도 책임감도 없으면서 네 욕구나 채울 생각하는 너의 바닥 같은 현실을 잘 직시했으면 좋겠네. 내 앞에서는 항상 못난 남편이었지만 클럽 가서 네 좋다는 여자들 보니 또 신나고 좋았겠지. 너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뜨내기처럼 지나가는 여자들이나 네 같은 여자들이나 만나서 끼리끼리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책임감도 없는 니한테도 맞을 거고. 그러고 난 아직까지도 소름 끼치게 너와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더럽고 역겨워. 우리의 결혼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고 조건만 남녀와 연락하며 그 여자가 나를 안쓰럽게 생각했을 그 더러운 시간들. 너의 그 더러운 시간에 내가 버젓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역겹고 싫다. 항상 넌 나에게 저녁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고 했었지? 매번 말하지만 난 너에게 그런 거 바랬으면 애초에 너랑 결혼을 안 했을 거야. 이제야 군대 가는 능력 없는 연하 남자를 내가 뭐하러 만나겠니? 너보다도 더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넌 나한테 자기를 떠나면 후회할 거라고, 넌 잘 될 거라고 항상 말했었지. 네가 잘나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네 인생이 부럽지도 않고 네 옆자리에 있는 그 여자도 불쌍할 뿐이야. 네 옆이 얼마나 힘든지 외로운지 더러운지를 아는 나는 너의 그런 거칠에 질려버렸거든. 그래서 관심 없다. 네가 잘 되든 말든. 잘 가라 거지 같은 놈아. 이렇게라도 글을 쓰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것 같네요. 정말 쪽팔려서 누구한테도 말 못하겠고 진짜. 이래서 이혼하면 다 성격 차이라고 하나 봐요. 그 자식은 친구들한테 나만 이상한 여자 만들어 놓을 텐데 그 사람 주변 사람들도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 본 모습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라도 제 더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군대에 증거 보내버려요. 불명예 전역하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아직도 자기 잘못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 모를 겁니다. 다시 연락 오더라도 받아주지 마세요. 이혼하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전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한다는 말 이해 못했었는데 제가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하고 각방 쓰며 남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업소 출입하는 남자 절대 안 바뀐다는 말 아이 낳기 전에 믿을걸. 그때는 내 남자는 바뀌겠지 했던 저의 착각으로 인해 저희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것에 너무 미안해요. 그런 사람을 아빠로 두게 한 게 저여서 너무 미안해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도 그따구로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네요. 오히려 적반하장이에요. 제가 왜 이런 정신병구를 선택했는지, 왜 속았는지 제 자신을 자책하고 살아요. 잘 헤어졌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그중 2년 비싼 수업료 내고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는 한 여자의 배우자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네요. 그 인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보예요? 저걸 가만히 냅둬요? 이혼도 이혼이지만 저렇게 만든 놈 신고해서 인생 조져버려요. 꽃다운 나이에 저렇게 비참하게 만든 놈 세상에 복귀 못하게 하세요. 다 증거 찾아서 신고해서 평생 인생에 후회 남게 만드세요.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비록 어긋난 만남에서 결혼까지 갔지만 중간에 이혼한 건 정말 잘한 거 맞아요. 저런 사람은 계속 저러고 살아요. 그거 병이에요, 병. 절대 낫지 않죠. 잘 헤어졌고 또 다른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전 남편에 연연해하지 말고 행복한 내 인생 꾸미세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많이 늦었죠? 죄송합니다. 전 영상 올린 게 한 달 조금 더 되었네요. 편집 전인데 편집할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녹음했더니 목이 아프네요. 아마 앞으로 영상 업로드는 취미 겸 올릴 것 같아요. 기다려주신 분들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취미니까 맨날 올려야 되나? 힘든데.